야? 네, 안녕하세요. SK증권 자산전략팀장 윤원태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ESG 채권 시장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작년과 비교해 보면 최근에 이제 ESG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ESG의 관심도가 왜 떨어지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2021년도 연초 같은 경우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여기 많이 기자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기사 수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연초에 기업들의 모든 청수는 ESG라는 단어를 내걸고 ESG 경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금융기업들은 ESG 투자를 하겠다라고 대부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ESG 금융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저도 체감적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ESG 관련 기관 투자자들 세미나를 상당히 많이 돌았었고 언론사들의 포럼도 몇 개를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기관 세미나 요청도 줄어들었고 문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ESG 금융이 그러면 둔화를 하고 후퇴를 하고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확실히 ESG라는 이 투자 아이디어 또는 경영 아이디어가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라는 이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이제 강원도 산골 출신인데 이런 예를 들고 싶습니다. 농사를 짓는 가게 또는 기업이 있는데 농사가 잘 되면 앞에 마당도 쓸고 꽃도 가꾸고 옆집 아이도 돌봐주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경우죠. 어떤 폭우가 왔고 가뭄이 와서 농사가 잘 안 되면 그거 쓸 새가 없습니다. 그거 쓸 새 없고 내 농사하기 바쁠 상황인데 올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모두 수익도 좋았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주식은 날라갔고 채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프리미엄을 얻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은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 전에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올해는 경영도 어렵고 투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ESG 환경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지배구조를 바꾸자라는 이 움직임이 확실히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ESG를 말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블랙락의 레리 핑크. 이 사람은 계속해서 ESG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태도도 확실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ESG가 태동했던 시기, 확실히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21년 이후로 확실히 태동기를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도 처음에는 ESG 경영 또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맹목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이제 좀 질적 성장을 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우선은 블랙록의 레드핑크도 탈석탄을 선언을 했고 석탄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투자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보시면은 과거 전통적인 산업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산업 전환을 열심히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ESG가 후퇴되는 이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ESG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트에 보면 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인도인인데 타릭판 씨라는 이 사람은 블랙록에서 처음에는 SI 투자 CIO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뒤에 퇴사를 하고 반대로 ESG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ESG는 아직까지는 허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금의 이 ESG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규격화된 ESG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테드 크루즈라는 사람인데 텍사스주의 주지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ESG가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ESG가 계속해서 전통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고 또는 투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반대로 역효과가 나는 게 전통 에너지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거기서 이제 테드 크루즈라는 이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가 사실은 석유로 먹고 사는 도시다 보니까 이해관계자의 논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를 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의 머스크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그 MSCI ESG 지수에 테슬라를 빼버렸습니다. 반대로 석유화 기업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서 ESG는 사기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ESG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비난이 계속해서 거세지면서 반대로 이제 ESG도 후퇴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레리 핑크의 그 태세 전환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레리 핑크 같은 경우에는 블랙락은 환경 경찰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블랙락도 수익률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환경 경찰이 아닌 우리는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최근 들어서 레리 핑크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의사회 안건 중에 환경만을 추구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경영 개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환경만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들에 대해서는 이사회 건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ESG 안건의 절반 정도를 찬성을 한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레리 핑크는 24%, 그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ESG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ESG는 후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로 블랙락에서는 질적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그동안 ESG 투자 문화가 수익률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목적에서 우리는 투자를 앞서가야 된다, 진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 수익률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ESG라는 이 투자와 동시에 수익률도 챙기는 질적 성장을 함께 가져가는 투자 문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ESG 투자가 과연 아웃퍼폼 하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논리가 상당히 다른데, 그동안 글로벌리하게 상당히 유명한 운용사들,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ESG 투자 수익률이 항상 아웃퍼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립기관인 글로벌 중립기관 IMF 또는 OECD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결론은 도출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ESG 펀드의 성과는 뭐 어떻게 도출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실히 중립적인 의견을 취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아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ESG 투자가 과연 아웃퍼폼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한국의 ESG 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작을 하고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하는 데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ESG가 성숙하기 위해선 첫 번째는 정부 차원의 지원안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과 한국의 차이는 글로벌은 이미 많이 앞서가고 있고 제도적인 정비를 앞서서 조만간 제도적인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조금 먼 미래에서 내다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시 의무화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2030년에 도입 예정입니다. 2030년에 도입했는데 아직도 먼 얘기인데, ESG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비재무적 자료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한 한계를 느끼고 있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왼쪽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은 가트너사에서 발표하는 신기술 하이퍼사이클 커브라는 부분인데, ESG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커브입니다. 근데 이 커브를 가져온 이유가 ESG도 이 커브의 중간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든 신기술,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가상화폐도 그렇고 AI라는 기술도 그렇고 처음에는 붐이 일어서 막 발전을 시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까보고 나면 거품이 사그라드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질적 성장을 가져가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ESG도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 후퇴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ESG 금융도 동시에 후퇴를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G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트리거 요인이 작용했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태인데, 그동안 ESG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친환경을 주장을 하면서 유럽에서는 탈석탄, 석유화학 에너지들을 선언을 했었는데, 당장 지금 천연가스가 급하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글로벌리하게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거는 석탄 가격입니다. 석유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그 가운데 탈석탄을 선언했던 것과 무색하게 석탄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은
반대로 석탄 산업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수익성을 개선하는 과정이 개선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 ESG 위기 또는 에너지 위기 때문에 유럽의 각국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도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도입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이겠지만 기존 목표보다 신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도입하겠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ESG라는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후퇴가 되고 있지만 이 일부 후퇴를 하고 삼보 전진을 위한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기와 기회가 지금 동시에 상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ESG가 후퇴하고 있는 과정에서 금융시장도 빠르게 ESG 관련 자산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ESG 관련 펀드, 채권 발행 모두 다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다만 금융시장 자체의 사이즈가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ESG 관련 자산들도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무적인 부분은 그 전체 금융시장에서 ESG 관련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래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ESG 관련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의 이 ESG 경영 투자 분위기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나면 다시 또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모든 자산들이 줄어들고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ESG를 강조하는 문화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채권 시장.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이 채권 시장인데, 채권 시장과 관련돼서 ESG 채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채권 시장에서 채권 투자자들은 어떻게 ESG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ESG 채권을 말하기 전에 ESG 경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초에 모든 기업들의 총수는 ESG 경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 가장 첫 번째 한 작업은 ESG 위원회 신설이었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시는 차트들을 보시면 코스피 200 기업 중에서 ESG 위원회를 신설한 기업은 50%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말 ESG 사업을 하고 경영을 했냐? 봐주시면 작년 한 해 동안 ESG 관련 안건이 이사회에서 추진됐던 부분은 전체 안건 중에서 약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ESG 위원회 신설해 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 ESG 관련된 사업은 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고, 그 ESG 관련 안건 중에서도 그 전체 중에서 10% 정도만 추진했던 ESG 안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환경과 사회와 지배 구조를 위한 안건은 그 중에서 또 20%밖에 되지 않는 전체 100 중에서 2.5% 정도 수준만이 정말 ESG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게 결론이 될 거고요. 그러면 기업들은 그 다음에 무슨 ESG 활동을 했냐? 그 다음에 한 활동이 ESG 채권 발행이었습니다. 기업의 경영 입장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ESG 위원회 신설이었고, 그 다음에 했던 작업들이 ESG 채권 발행이었습니다. ESG 채권 발행은 지금까지는 어떤 규제적인 제약이 크진 않기 때문에 일반 채권 발행하는 과정에서 ESG 인증만 받으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ESG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또는 그 명목을 만들고 그와 관련된 ESG 채권을 발행하는 게 작년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추진했던 작업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ESG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기자님들도 많겠지만 작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ESG 채권 최초 발행한다 그러고 기사화합니다. 그러면서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우리는 ESG 채권 발행하고 ESG 경영을 합니다. 라고 했던 부분이 작년 초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G 채권 발행 유행이 끝났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올해는 ESG 채권 발행을 누가 하느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이 반대로 ESG 채권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리하게도 지금 ESG 채권 발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총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권 시장 자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총량적인 측면은 줄어들고, 전체 채권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서 ESG 채권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년에 ESG 물결이 거셌기 때문에
글로벌 이야기 전체 규모로 보더라도 작년에는 글로벌 4위 수준의 ESG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퇴를 하면서 지금 5위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유럽이나 미국 국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ESG 투자 문화가 질적, 양적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중일 중심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질적 성장은 지금부터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ESG 채권 발행 현황을 한번 보시면 우선 왼쪽부터 봐주시면 확실히 작년 대비해서 올해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각 섹터별로 보더라도 ESG 각각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 분류를 해보면 일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 제조기업들의 경우에는 환경 관련 이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 채권 위주로 많이 발행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전체 작년 초에 ESG 투자 문화가 처음 시작됐고 대부분의 운용사들은 ESG 채권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채권들을 이름을 바꾼 경우도 있었고 새로운 ESG 채권을 만든 경우도 있었는데 결국은 ESG 주식 관련 ESG 펀드도 만들었고 채권 관련 ESG 펀드도 만들었습니다. ESG 채권의 경우에도 올해 수탁고가 작년에는 막 늘어났었는데 올해 되면서 갑자기 이제 유행이 어느 정도 시들해지다 보니까 수탁고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ESG 채권에 대해서 조금 쓴소리 또는 잘못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너무 짚어주고 싶은데 한국의 ESG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목을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고 했는데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라벨링 ESG 채권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면 ESG 채권이라고 지금 왼쪽에 이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상위 ESG 잔고 상위 수탁고 상위 10개의 ESG 채권을 제가 다 까보니까 BM 벤치마크를 ESG 채권 인덱스를 추종하는 벤치마크 ESG 채권은 전체 중에서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ESG 채권 펀드에서 ESG를 담고 있는 펀드 자체도 크진 않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ESG 채권 밑에 있는 5개 펀드 같은 경우에는 ESG 채권 펀드인데 ESG 채권은 제로입니다. 그럼 ESG 채권 ESG 채권 펀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를 살펴보면 통합 전략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ESG를 잘하는 기업의 일반 채권을 담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과연 ESG 채권 펀드가 맞냐?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결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ESG 채권 펀드면 적어도 ESG 채권은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아이러니한 사항은 ESG 채권 인덱스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ESG 채권 안에 들어가는 한전체와 발전체 비중을 봐주시면 국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는 나와 있는 ESG 채권 인덱스 중에서 5개를 봐주시면 한전체와 발전체 비중이 10% 이상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ESG 인덱스를 추종을 하지 않고 있고 이 ESG 인덱스에서 한전체와 발전체를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탈석탄은 더 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한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뒷부분에서 탈석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ESG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ESG와 또 다른 ESG 채권 인증은 또 다른 개념인데 ESG 등급은 기업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ESG를 얼마나 잘하나를 가지고 ESG 평가 기관이 1등급이다, 2등급이다, 95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ESG 채권 인증의 경우에는 ESG 채권을 발행하는 그 채권의 명목을 평가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신평사 3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ESG 평가 등급은 신평 3사 모두가 1등급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패스페일로 패스를 달고 나오거나 모든 등급은 1등급인데 이게 그럼 과연 모든 ESG 채권 평가가 1등급을 받느냐 또는 이게 1등급이 맞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가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1등급인 이 등급이 정말 유효한 등급이냐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패스페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여기서 나타나는 위험이 뭐냐면 모두가 1등급이면 그 다음에 항상 이 등급은 매 연말 재평가를 하게 되는데
떨어질 룸밖에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등급이 하향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리스크로 작용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왜 신평사들이 1등급을 평가를 할까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신평사 신용평가 제도와 이 ESG 채권 인증평가 제도는 조금 별개입니다.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의무로 공사채 기준으로 신용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평 3사 중에 2개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겠지만 갑을관계에 있어서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신평사가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에 ESG 인증평가는 이 인증 또는 그 신평 3사에게 받아도 되고 그 이외의 인증 기관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회계법인들도 인증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에 있어서는 오히려 발행자가 선택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너도나도에서 좋은 등급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러면 나쁜 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1등급이 아닌 기업들은 또 다른 신평사로 넘어가서 등급을 받게 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넘어가게 되고 하는 등급 쇼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안 될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 가서 패스를 받고 발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ESG 채권 인증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ESG 채권 투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ESG 채권 투자는 왼쪽에서 보시면 크게 6가지, 7가지 정도가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은 네거티브, 그러니까 ESG와 관련된 잘못된 ESG에 반하는 사업들, 가장 대표적인 게 탈석탄이겠죠. 탈석탄, 그러니까 자금을 빼는 네거티브 전략을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반대로 포지티브, ESG를 잘하는 기업들 또는 친환경들에게 투자를 늘리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전략이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ESG를 종합적인 ESG를 각각 평가를 하고 점수를 도출해서 점수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 통합 전략 방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네거티브 전략과 통합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합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 통합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앞서 ESG 채권 펀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ESG 채권 펀드 또는 ESG 주식 펀드들은 통합 전략을 가지고 있고 ESG 점수가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ESG 등급 또는 ESG 기업의 점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정말 이 점수가 정확하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ESG 평가를 하는 기관이 한 3개, 크게는 3개 또는 5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기관에 공식을 달고 나오는 기관은 없고, 사실은 별로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 인증 등급 점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선 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자체 평가를 하는 운용사도 있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 평가에 의한 등급이 과연 유효한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검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신뢰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그리니엄이 과연 존재하는, 그리니엄이 뭐냐면 그린 프리미엄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ESG 채권을 투자하는데 프리미엄을 주고 채권을 사야 되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A 기업이 일반 회사채를 발행하면 그냥 3.5에 발행을 하는데, ESG 채권으로 발행하면 이거보다 더 낮게 발행하는 게 과연 맞을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글로벌리하게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 ESG 채권 발행이 수년 전, 거의 5, 6년 전부터 상당히 확대가 되어 왔고, 통계적으로 봐보니까 이 그리니엄이라고 하는 그린 프리미엄은 언더 3에서 언더 1 정도가 붙어 있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채권을 발행하는 것보다 ESG 채권을 발행하는 게 평균적으로 보면 한 2bp 정도 더 낮게 발행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 일반 채권보다 EBP 더 비싸게 사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생각해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EBP 손해 보더라도 나는 ESG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살 때는 EBP 비싸게 사겠지만 ESG 채권 가격은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린 프리미엄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그동안은 진행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 그린 프리미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왜 줄어들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ESG 채권의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국의 이제 ESG 프리미엄 차트인데 왼쪽은 회사채고 오른쪽은 여전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ESG 채권들도 프리미엄을 주고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채권보다 발행사들은 금리를 더 낮게 발행을 조달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녹색 라인이 이제 일반 채권이 검정색 라인인데 그 밑에서 형성되는 게 작년이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반대로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까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희소성의 차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ESG 경영 입장에서 ESG 채권 발행도 많았지만 ESG 채권 펀드도 새롭게 개설이 되면서 ESG를 담는 운용사들이 많아지면서 수급 차원에서 발행보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발행이 없다 보니까 반대로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ESG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프리미엄 자체도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 이제 작년 이후로 ESG 발행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동시에 ESG 채권뿐만 아니라 크레딧 채권에 대한 수요 자체가 둔화되다 보니까 프리미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반대로 프리미엄이 아니라 디스카운트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회사채도 그렇고 여전채도 그렇고 그래도 ESG 채권으로 발행을 하면 아직까지는 일반 채권보다 수요가 조금 더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일반 채권으로 발행을 해서 했을 때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위주로 어떻게든 ESG라는 명목을 만들어서 ESG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ESG 채권 발행을 하면서 그 일반 채권을 발행했을 때는 발행이 못하는 또는 어려운 기업들을 중심으로 ESG 채권 발행을 통해서 발행을 하면서 일반 채권 대비해서 오히려 오버 발행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발전사입니다. 발전사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이제 탈석탄에 대한 영향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한국의 발전사들 그러니까 한전의 자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국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작년부터 탈석탄을 선언을 했습니다. 탈석탄을 선언을 하고 발전사들이 발행한 또는 발전사들과 관련된 금융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증권사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시중 금융지주들의 계열사 또는 그렇지 않은 증권사들을 중심으로도 ESG 경영을 대표하면서 탈석탄 금융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거기서 그 발전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발전사들이 조달을 해야 되는데 회사채 발행을 못하는 겁니다. 증권사들조차도 이제 발행 인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는 투자자들도 발전체를 담으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발전사들이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발전체를 못 담으니까 발전사들 입장에선 ESG 채권으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ESG 채권으로 발행을 하는데 발행은 됩니다. 이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ESG 채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는 잡히는데 금리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디스카운트가 발생을 하면서 ESG 채권이 지금은 디스카운트로 발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여전사들의 조달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채권 시장이 상당히 계속해서 부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여전사들의 조달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A급 캐피탈사들, AA 같은 경우는 금융지주 계열사들의 캐피탈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조달은 가능한 반면에 A급 캐피탈사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조달의 가능성 여부에서 가능성이 상당히 없어지다 보니까 그 방법을 타개하기 위해서 ESG 채권을 통해서 발행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확실히 디스카운트를 통해서 여전채들도 발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탈석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국의 탈석탄 문화는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반대로 이게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ESG 관련 기관 투자자들을 많이 만났고 세미나를 하다 보면 이 한국의 탈석탄이 과연 정말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살펴보면 상당히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미국의 석탄 발전 사회 기업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기업들,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기업들의 채권 조달 금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왼쪽은 미국의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최근에 자기 등급 대비 스프레드인 거고요. 오른쪽은 반대로 석탄 발전 비중이 낮고 신재생 에너지가 많은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자기 등급 대비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가격이 점점 싸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나빠진다, 크레딧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의 경우에도 확실히 탈석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기업들은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확실히 스프레드는 벌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탈석탄이 진행이 되면서 미국의 석탄 발전 기업들의 크레딧 스프레드는 벌어지고 있고 조달 비용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오른쪽 편에서 보시면 큰 추세를 봐주시면은 우하향하거나 아니면 그냥 횡보하는 그 경우가 될 것 같은데, 결론은 미국도 탈석탄이 진행이 되고 있고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잘 봐주시면 왼쪽에 있는 축입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탈석탄이 진행됐을 때 얼만큼 그러면 디스카운트가 되느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면 약 2bp에서 5bp 정도 오버해서 가격 하락이 발생을 합니다. 앞서서 그리니엄이 글로벌리하게 보게 되면 약 1bp에서 3bp 정도 붙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상응한 프리미엄에 상응한 디스카운트도 탈석탄을 중심으로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탈석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가 조금 균형을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의 경우입니다. 한국의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봐주시면 한전의 자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높습니다. 서부발전, 동부발전에서 한 6개 한전의 자회사들이 대부분 석탄 발전 비중을 하고 있고요.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금융기업들은 탈석탄을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겪고 있는데, 한국의 탈석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왼쪽 차트를 봐주면 한전의 자회사들의 자기 등급 대비 스프레드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보더라도 한 20bp 가까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이 민평금리는 실제 채권시장에서 유통금리보다도 더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채권시장에서는 조달도 어려운 상황인 거고 유통조차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채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있고요. 민자발전의 경우에도 사실은 한국의 민자발전들은 석탄 발전보다는 LNG 발전 또는 신재생 발전의 비중이 높은데, 지금 채권 시장의 분위기는 뭐냐면 한전의 자회사들 탈석탄 선언했기 때문에 다 싫어. 근데 문제는 발전체는 다 싫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발전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수익도 좋고 석탄 발전 비중이 낮은 기업들을 중심으로도 최근에는 이제 발행을 할 때 몰라, 발전사는 다 싫어. 이런 분위기가 지금 채권 시장에선 흘러가고 있어서 사실은 무분별한 탈석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한국의 채권 시장 또는 조금 질적인 ESG 투자 문화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탈석탄을 왜 하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탈석탄을 하는 이유는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럼 왜 발전사들만 이렇게 때리냐? 한국의 탄소 배출이 높은 기업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봐주시면 당연히 발전사들이 상위권에 다 랭크되어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기업이 포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철강 관련 업종들의 탄소 배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 이외에도 석유화학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석탄 발전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탈석탄이 아니라 탈산소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글로벌리 하게 되더라도
탈석탄의 경우에는 대체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뭐 한국의 민자 발전의 경우에는 그래도 LNG 발전 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서 지금은 탈석탄을 줄이고 그래서 석탄 이외의 발전은 늘리자라는 투자 문화 때문에 탈석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외 과연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이 철을 만드는 기업들이 대체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대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우선 석탄만 패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글로벌 이야기 한번 보게 된다면 글로벌 이야기 보게 되면 한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서 설명드린 블랙락이라던가 아니면 글로벌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탈석탄을 선언을 했고 한전에 대해서도 탈석탄 때문에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탈석탄을 선언한 이유는 한국의 탈석탄 문화와는 조금 다른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 대해서 탈석탄을 선언한 이유가 지금 현재 한전의 자회사들이 한국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 석탄 발전이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 지금 현재 신규 석탄 발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쪽에 짓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규 발전을 하지 말라라고 공개 서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는 이 공개 서한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락에서는 한전에 대해서 네거티브 전략을 세우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그러면 한국이 지금 이 국내의 채권 투자 문화가 탈석탄을 선언했을 때 국내의 발전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을 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오는 거의 대부분이 한전의 자회사, 그러니까 석탄 에너지로부터 전기를 만들고 있고 우리는 그 전기를 쓰고 있는데 단기간 내에 이 석탄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에는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변곡점을 찍을 게 국민연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탈석탄을 작년에 선언을 했고 위탁 투자는 올해까지 해서 100% 위탁 투자는 탈석탄을 선언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하는지 여부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국민연금은 탈석탄을 선언을 했고 그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연구 용역을 줬고 올해 이제 그 연구 용역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탈석탄을 어떻게 추진할지를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워낙 중대 사안인 거고 국민연금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 국민연금을 추종하는 운용사들은 다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결정이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시민사회 단체, 석탄 관련된 시민사회 단체에서 공개 서한을 국민연금에 보냈습니다. 탈석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빨리 결론을 내려라라고 했는데 뭐 정치적인 이유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국민연금 이사장님이셨던 분이 지금 이제 자리가 바뀌셨는데 작년에 이제 국민연금 이사장님이 ESG를 주구장창 외치셨고 탈석탄도 선언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분이 떠나고 새로운 분이 오면서 탈석탄에 대한 정책도 조금 기조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조만간 이 탈석탄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내릴지는 정말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바가 있고요. 결정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제 ESG 투자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감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성장 차원에서 감독을 조금 느슨하게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ESG 채권과 ESG 펀드에 대해서 각각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ESG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자금들이 정말 ESG를 위해서 사용이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했었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벨링 펀드들 정말 이름만 ESG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ESG를 위한 자금을 운용하느냐 여부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효율적인 ESG 투자 방안인데 제가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을 만나고 설명회를 많이 했었는데 과연 이 ESG라는 투자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한국의 ESG 문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포지티브 전략을 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성장 차원에서 이제 크는 아기이기 때문에 때려서 키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칭찬을 통해서 키우는 게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정말 네거티브 전략을 세울 거면 탈석탄에 대해서도 정말 정교한 검증과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고 네거티브를 세워야 되는 거지, 글로벌이 탈석탄 한다고 다 똑같이 탈석탄을 선언해서 한국의 에너지 정책 위기를 가져올 그런 결과를 도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ESG 관련 공시 의무가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준을 확립해야 되는 거지, 어떤 사기업에 의해서 이 의무 공시라던가 기준이 성립이 돼버리면 이해관계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탈석탄을 가장 직접적인 예로 들자면 ESG에 반하는 기업, 말 그대로 석탄 발전사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들이 발행한 ESG 채권은 탈석탄 때문에 그 산업 전환을 위한 발행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이 발행한 ESG 채권은 오히려 더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정말 어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도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반 ESG 기업들이 발행한 ESG 채권을 투자를 확대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ESG 펀드들 관련돼서 정말 라벨링된 펀드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ESG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질적 ESG 투자 문화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원태 팀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ESG의 신뢰도를